한국 제발 팔아주시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하늘에 210발의 미사일이 쏟아졌고 미국의 방패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방패 단 3발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중동 5개국이 미국 무기를 거부했고 나토 22개국이 한국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을 뚫는다고 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당장 집어치우시고 한국에 지금 당장 전화하시오. 백악관 상황실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에 210여 발의 탄도 미사일과 1100대의 드론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포화 공격이었죠. 30년간 중동의 하늘을 지켜왔다고 자부하던 미국의 방패가 속수무책으로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패트리어트가 허공을 갈랐고 사드의 요격률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조 원짜리 미국산 방공 시스템이 사막 위에서 무력하게 불꽃만 뿜어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방패가 하늘을 덮은 미사일들을 단 한 발의 빗나감도 없이 격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죽음의 화살을 공중에서 정확히 꿰뚫어 산산조각 내버렸죠. 그 광경을 지켜본 중동 5개국은 즉시 미국 무기 추가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한국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나토 22개국이 동시에 도입문의 공문을 보냈고 이스라엘마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포기한 사막의 하늘을 지켜낸 경이로운 무기, 백악관을 패닉에 빠뜨리고 세계 방공시장의 판도를 하룻밤 만에 뒤집어버린 대한민국. 천궁이의 충격적인 실전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브래들리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중동 안보 전략을 설계해 온 사람이죠. 국방부에서 시작해 국무부를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의 중동 담당 수석보좌관까지 미국이 중동에 배치하는 방공 시스템의 구성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제 업무였습니다. 쉽게 말해 중동 동맹국들의 하늘에 어떤 방패를 씌울지, 그 방패를 어디에 몇 개 배치할지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죠.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미국이 만든 방패들은 제 손을 거쳐 중동 전역에 배치됐습니다. 사우디 왕궁 위에도, UAE의 석유 시설 위에도, 카타르의 가스전 위에도 전부 미국의 방패가 덮여 있었죠. 그것이 30년간 중동 안보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미국이 방패를 제공하고 동맹국은 그 방패 아래에서 안전을 보장받는다. 이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아니, 영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흔들리면 중동 동맹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그건 곧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그날 밤, 제 30년 경력의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 사이에서 처음 보는 이름이 떠올랐죠. 천궁. 그 이름을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미국의 방패를 확신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NSC에 들어오기 전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에서 12년을 일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중동 배치 계획을 직접 수립했고 사드의 해외 전개 프로토콜을 작성한 사람 중 하나였죠. 미국 방공 무기가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해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가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미국 방공 기술의 위상을 30년간 지탱해왔죠. 물론 당시 실제 요격률은 공식 발표보다 낮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세계가 미국의 방패를 믿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믿음 위에 수천억 달러짜리 무기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에만 패트리어트 포대가 수십 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까지 합치면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국산 방공. 자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연간 120억 달러가 넘는 유지보수 계약만으로도 미국 방산업계에 천문학적인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무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안보 동맹의 핵심이었죠. 미국이 방패를 제공하는 대가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협조했습니다.
석유 가격 안정, 군사 기지 제공, 테러 정보 공유. 방패 하나가 정치, 경제, 군사를 한 번에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죠. 아니, 자부심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작품이었으니까요. 물론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됐다는 뉴스도 봤죠. 한국이 천궁이라는 방공 시스템을 개발해서 UAE에 42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는 보고서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주포나 전차는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하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맞추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로켓 추진, 정밀 유도, 센서 기술, 실시간 교전 알고리즘. 이 모든 것이 극한의 수준으로 통합돼야 하는 기술입니다. 미국이 50년간 수조 달러를 투자해서 겨우 도달한 수준의 기술이었죠.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한다 해도 이 영역에서 미국을 위협하려면 아직 20년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천궁은 제 관심 밖이었어요. 나토 기준으로 검증된 적도 없고 실전 기록도 없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아마 패트리어트의 여러 버전 정도일 거라고. 가격이 싸니까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이 차선책으로 사는 정도라고. 진짜 전쟁이 나면 결국 미국 시스템을 찾게 될 거라고요. 이 확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것이었는지 저는 며칠 뒤에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 제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미국의 방패는 세계 최고였고 중동의 하늘은 미국이 지키고 있었고 이 질서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전쟁은 그런 확신을 가장 잔인하게 부수는 존재입니다. 그날 밤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3시 백악관 웨스트윙 2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저는 다음 주 NSC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안보 현황 브리핑 자료였죠. 이란의 군사적 동향,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빈도, 사우디 방공망 유지 보수 일정. 매주 반복되는 루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커피향이 사무실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보좌관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죠. 브래들리 보좌관님, 상황실 긴급 소집입니다. 중동에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가 감지됐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실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는 아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후티 반군의 소규모 드론 공격이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과시성 발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실은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6개가 모두 켜져 있었고 각 스크린에는 중동 전역의 위성 영상과 레이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죠. 장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제게 다가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30분 전 이란에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가 감지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탄도 미사일만 210여 발입니다. 순항 미사일 다수, 자폭 드론은 11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10여 발의 탄도 미사일, 1100대의 드론, 순항 미사일까지. 이건 제가 30년 동안 대비해왔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니, 최악보다 더 나빴죠. 시뮬레이션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동시 공격은 현실 가능성 극히 낮은 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히 낮은 가능성이 현실이 된 겁니다. 스크린 하나에 중동 방공망 배치도가 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위치, 사드 배치 현황, 기타 방공 자산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죠. 30년간 제가 설계해온 방어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어선을 바라보며 빠르게 계산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수, 각 포대의 요격 미사일 보유량, 사드의 교전 가능 범위, 숫자를 맞춰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죠. 버틸 수는 있다. 하지만 여유는 없다. 210발을 전부 요격하려면 방공 자산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예비 물량은 거의 남지 않을 거였죠. 한 번은 막을 수 있어도
두 번째 공격이 오면 위험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상황실 한가운데 서서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중동 동맹국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점 하나하나가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화살이었죠.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가 가동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드도 활성화됐죠.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국의 방패가 일제히 들어올려진 겁니다. 스크린 위에서 파란색 궤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는 표시였죠. 파란색 점들이 붉은색 점들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교전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요격 성공. 두 번째도 성공. 세 번째도요. 하지만 네 번째는 실패였습니다. 다섯 번째도 실패. 여섯 번째는 성공. 일곱 번째는 실패. 저의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었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패트리어트의 대탄도 미사일 요격 성공률은 82%에서 88%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교전 데이터는 그 수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었죠. 연락관이 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성공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대탄도 미사일 요격률 74%입니다. 74%.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74%라는 것은 10발 중 약 3발이 뚫린다는 뜻이었습니다. 210발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3발 중 1발이 방어망을 뚫는다면 50발이 넘는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죠.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요격 미사일 소모 현황이었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모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표적에 요격 미사일 2발을 동시에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발로는 확신이 안 되니까 2발을 날려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210발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 매 표적마다 2발씩 소모하면 재고가 얼마나 빨리 바닥날지는 뻔한 계산이었습니다. 현재 소모 속도가 유지되면 주요 포대의 요격 미사일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락관의 보고의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교들의 손이 잠시 멈췄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가 오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공포였습니다. 30년간 구축해온 방어선이 첫 시험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크린 한쪽 구석에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식의 교전 데이터였죠. 시스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궁 2점. 그 옆에 숫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8.2%.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숫자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숫자 하나가 제 30년 경력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98.2%.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크린 우측 하단에 작은 글씨로 떠있는 교전 데이터였죠. 주력 방공망인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데이터가 대형 스크린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천궁이의 데이터는 마치 부록처럼 구석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정반대였죠. 패트리어트 대탄도 미사일 요격 성공률 74%, 천궁이 대탄도 미사일 요격 성공률 98.2%. 저는 연락관을 불렀습니다. 저 데이터 확인해봤나? 천궁이라고 돼 있는 항목 말이야. 수치가 이상하잖아. 연락관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현장 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교전 데이터입니다. 이미 2차례 교차 검증을 거친 수치라고 합니다. 2차례 검증을 거쳤는데 98%가 넘는다고? 실전 환경에서, 포화 공격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죠. 실전 환경에서 98%라는 요격률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요격 성공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죠. 시험장에서의 요격률과 실전에서의 요격률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시험장에서는 표적의 궤적이 예측 가능합니다.
전자전 방해도 없고 기상 조건도 통제되죠. 한 번에 한 발씩 차례로 날아오는 표적을 편하게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실전은 지옥입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옵니다. 적은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을 걸어옵니다. 진짜 미사일 사이에 가짜 미끼를 섞어서 보내죠. 기상 조건은 시시각각 변하고 레이더 잡음이 데이터를 오염시킵니다. 요격 미사일끼리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 모든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실전 요격률은 시험장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전에서 80%만 나와도 우수한 성과입니다. 85%면 뛰어나다고 평가받죠. 90%를 넘기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98.2%라니요? 더구나 이건 가장 요격하기 어려운 탄도 미사일을 상대로 한 수치였습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떨어지는 물체를 공중에서 맞추는 거죠. 패트리어트도 이 임무에서는 성공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표적에 2발씩 쏘는 거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데이터에 편향이 있을 거라고. 아마 천궁이 포대에 상대적으로 쉬운 표적이 배정됐을 거라고. 아니면 교전 범위가 좁아서 표본수가 적은 거라고. 천궁이 포대에 배정된 표적 정보를 보여줘. 연락관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죠. 표적 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장 까다로운 표적이었습니다. 배정 구역 동부 전선 독립, 교전 구역. 보조가 아니라 단독으로 한 구역 전체를 막고 있었다는 뜻이죠. 교전 횟수 55발 교전, 54발 격추. 한 발 미격추. 55발 중 54발. 이건 표본 부족이라고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55번의 교전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횟수였죠. 그것도 단독 교전 구역에서 가장 어려운 표적을 상대로.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죠.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습니다. 30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스크린 구석의 작은 숫자 하나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교전으로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 데이터를 더 모아봐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현실은 저에게 회피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끝난 지 28시간 만에 두 번째 포화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라졌죠. 동쪽과 남동쪽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탄도 미사일에 드론 군집을 섞어서 보내는 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28시간 뒤 세 번째 공격. 72시간 안에 세 차례의 대규모 포화 공격이 쏟아진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교전에서도 천궁이의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두 번째 교전 요격 성공률 97.8%, 세 번째 교전 요격 성공률 98.5%, 세 차례 연속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는 일관성이었죠. 저는 책상 위에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교전 데이터를 나란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1차 98.2%, 2차 97.8%, 3차 98.5%, 세 번 모두 97% 이상. 편차가 극히 작았습니다. 이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패턴이었죠. 같은 기간 패트리어트의 데이터도 적었습니다. 1차 74%, 2차 71%, 3차 68%.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전이 반복될수록 성능이 하락하고 있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포화 공격이 반복되면서 최적의 요격 미사일이 먼저 소모되고 남은 미사일로 교전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시스템 과부하, 장비 피로까지 겹치면서 성능이 점점 내려가는 패턴이었습니다. 반면 천궁이는 세 번 모두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처음 교전하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죠.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 원칙을 지켜왔죠. 데이터가 결론을 말해주면 감정과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따라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결론을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3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 번째 포화 공격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옆 소회의실에서 교전 분석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요. 커피는 이미 7잔째였습니다. 속이 쓰렸지만 카페인 없이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죠. 보고서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98.2, 97.8, 98.5. 그 숫자들이 제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죠. 그때 문이 열리며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보좌관은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UAE 국방장관실에서 온 긴급 메시지입니다. 주 UAE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 요청을 철회한다. 대신 한국 천궁이 포대 8개의 조기 인도를 한국 측에 요청해달라.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듯이요. 철회한다고?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를 철회한다고?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좌관이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 장씩 확인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천궁이 도입 긴급 문의. 규모 78억 달러. 카타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포대 일부를 천궁이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 중. 바레인 천궁이 도입 타당성 조사 요청. 이라크 신규 방공 시스템 도입 우선 후보로 천궁이 지정.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루 만에 5개국이었습니다. 72시간에 걸친 3차례 포화 공격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중동 동맹국 5개국이 동시에 한국 무기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미국 무기를 대체하는 방향으로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흔들린 건 제 시야였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충격이 겹치면서 눈앞이 흐려지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보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죠. 30년간 중동 방공망의 핵심은 미국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국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레이더 통신 프로토콜, 지휘 통제 체계, 정비 매뉴얼, 운용 교범. 전부 미국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한국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은 30년간 쌓아온 인프라를 통째로 갈아엎는다는 뜻이었죠. 그런데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72시간의 실전 데이터가 충격적이었다는 뜻이었죠. 패트리어트 74%와 천궁이 98%. 그 차이가 전쟁터에서 의미하는 것은 생사의 차이입니다. 10발이 날아오면 패트리어트는 약 3발을 놓치고 천궁이는 거의 전부 잡아냅니다. 그 놓친 3발이 석유 시설에 떨어지면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도시에 떨어지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죠.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30년 동맹의 정도, 기존 인프라의 호환성도, 미국의 눈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잘 막아주는 방패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저는 그 논리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제가 30년간 설계해온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일단 한국 측 접촉 채널을 확인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 동맹국의 무기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의 연락처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의 이탈보다 더 급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고였습니다. 3차례 포화 공격을 막아내면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새로운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국방부 군수담당관이 긴급 보고를 올려왔습니다. 저는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재고 현황을 확인했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요격 미사일의 중동 전역 잔여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 차례 포화 공격에서 하나의 표적에 평균 1.8발을 소모했죠. 210발이 넘는 탄도 미사일을 상대하면서 요격 미사일이 쏟아져 나간 겁니다. 거기에 드론과 순항 미사일 요격에도 상당량이 소모됐고요. 군수 담당관의 보고는 냉정했습니다. 현재 소모율이 유지될 경우 동일 규모의 공격이 2차례만 더 반복되면 주요 포대의 요격 미사일이 고갈됩니다. 2차례. 고작 2번의 공격을 더 막으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재보급 일정은 로키드 마틴의 엘라베마 생산 라인에서 제조 중입니다. 생산, 품질 검사, 수출 허가, 항공 운송까지 최소 14주가 소요됩니다. 14주. 3개월 반이었습니다.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사일은 3개월 반 뒤에나 온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적이 4번째, 5번째 공격을 감행하면 하늘이 뚫리는 거였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방공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패라도 탄약이 바닥나면 쇠막대기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수 담당관이 추가 데이터를 올렸죠. 각 시스템별 1표적당 요격 미사일 소모량과 비용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1표적당 평균 1.8발 소모, 한 발당 가격 약 410만 달러, 1표적 요격 비용 약 740만 달러, 천궁이 1표적당 평균 1.02발 소모, 거의 한 발이면 하나를 잡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몇 발의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패트리어트를 운용하면 100개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궁이로 운용하면 230개 이상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었죠. 2배가 넘는 효율이었습니다. 높은 요격 성공률이 탄약 절감으로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98%에 가까운 성공률 덕분에 한 표적에 한 발만 쏘면 됐고 실패 시 추가 발사하는 낭비가 거의 없었죠. 패트리어트는 74%의 성공률 때문에 확실하게 잡으려면 2발을 쏘아야 했고 그만큼 재고가 빨리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이 숫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였죠. 포화 공격 시대의 방공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요격률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잘 맞추더라도 미사일이 바닥나면 게임 오버니까요. 천궁이는 높은 요격률로 탄약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방어선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재고로 패트리어트보다 2배 이상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재보급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보급에는 14주가 걸립니다.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하고 품질 검사를 거치고 수출 허가를 받고 항공편으로 중동까지 운송해야 하니까요. 반면 천궁이의 재보급은 6주 이내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생산 라인이 이미 양산 체제로 가동 중이었고 수출 프로세스도 간소화되어 있었죠. 14주 대 6주. 전쟁터에서 이 8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미사일이 바닥났을 때 6주 만에 채워지는 시스템과 14주를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 그 사이에 8주 동안 하늘은 뚫려 있는 거니까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성능 천궁이 압도적 우세, 효율 천궁이 2배 이상, 지속성 천궁이 절대 우세, 재보급 천궁이 8주 빠름. 4가지 항목 모두에서 천궁이가 앞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 시스템을 편들고 싶어도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상황실에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동 현지 천궁이 포대의 잔여 미사일 현황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천궁이 포대는 현재 3개가 배치되어 있었죠. 3차례 포화 공격에서 상당량을 소모했지만 패트리어트에 비하면 소모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한 발에 하나를 잡으니까 같은 수의 표적을 상대하면서도 쏜 미사일 수가 절반도 안 됐던 거죠. 하지만 3개 포대의 전체 미사일 수 자체가 적었습니다. 원래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이었는데 아직 3개만 배치된 상태였으니까요. 만약 10개 포대가 전부 배치돼 있었다면 저는 그 가정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10개 포대가 전부 가동됐다면 패트리어트가 감당하던 교전 부담의 절반 이상을 천궁이가 나눠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패트리어트의 미사일 소모도 절반으로 줄어들었겠죠. 재고 고갈 위기도 훨씬 늦춰졌을 겁니다.
3개 포대만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10개 포대였다면 전쟁의 양상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30년간 저는 미국의 방패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방패를 중동 전역에 깔아놓으면 어떤 위협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지금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방패는 비싸고 느리고 덜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방패는 효율적이고 빠르고 거의 빗나가지 않았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자존심을 위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의 하늘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라가지 못했죠. 저는 메모장을 덮고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 하늘 반대편 중동의 사막 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막을 방패의 이름이 더 이상 미국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복도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차갑게 제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3번째 포화 공격이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NSC 사무실에서 교전 분석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서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재보급 계획, 추가 포대 배치 방안, 동맹국 방공 지원 확대 방안, 기존 프레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죠. 그때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국제협력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묻어났죠. 브래들리,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어. 이스라엘, 무슨 건으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왔는데 내용이 좀 그래. 뭔데? 이스라엘 국방부가 한국 측과 직접 접촉하고 싶어 해. 천궁이와 아이언돔의 연동 가능성을 협의하겠다는 거야.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방공 기술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만든 나라, 다비드 슬링을 개발한 나라, 에로우 시스템으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방공 기술 강국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요? 잘못 들은 거 아닌가? 3번 확인했어. 이스라엘 국방부 방공국에서 직접 온 요청이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죠.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과 박격포를 요격하는 데 특화된 시스템으로 실전에서 수천 발을 요격한 검증된 무기죠. 다비드 슬링은 중거리를, 에로우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담당합니다. 다층 방어 체계가 완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중동 전쟁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실전 요격률은 약 89%였습니다. 단거리 로켓 상대로는 탁월한 수치였죠. 하지만 탄도 미사일 앞에서는 아이언돔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에로우 시스템이 탄도 미사일을 담당했지만 포화 공격 상황에서의 효율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천궁이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상대로 98%에 가까운 요격률을 실전에서 증명했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체계에서 중거리 영역의 빈틈을 천궁이가 메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아이언돔이 단거리를 막고 천궁이가 중거리를 막고 에로우가 장거리를 막는다. 이 조합이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다층 방공망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은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것.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개발에는 미국의 자금과 기술이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돔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지원했고 에로우 시스템은 미국과 공동 개발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방공 기술은 미국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미국이 아닌 한국과 방공, 기술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미국 중심의 방공 질서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저는 국제협력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아직 논의 중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안보 판단을 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보 판단을 하는 나라죠. 자국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동맹이 체면 따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패가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나라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백악관 잔디밭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의 흰색 첨탑이 보였죠. 미국의 힘과 위상을 상징하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나토 회원국 22개국이 동시에 청궁두 시스템에 대한 기술 브리핑과 도입 가능성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이었죠. 22개국, 동시에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이 명단 상단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한 공문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특정 무기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대규모로 동시 문의를 하는 것은 제 30년 경력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죠. 저는 그 공문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죠. 중동 5개국의 구매 전환 요청, 이스라엘의 기술 협력 제안, 나토 22개국의 도입 문의, 72시간의 전투가 만들어낸 파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궁이가 실전에서 보여준 98%의 요격률이 세계 방공시장의 판도를 실시간으로 뒤집고 있었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 방공 패권 30년, 72시간 만에 균열.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무거웠으니까요. 3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토 공문이 도착한 다음 날, 저는 NSC 소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동맹국들의 요청서, 교전 분석 보고서, 군수 재고 현황, 방산 수출 통계. 며칠 동안 쏟아져 들어온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저는 그 서류 더미 앞에서 제가 30년간 회피해왔던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정말 세계 최고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30년간 이 질문의 답은 언제나 그렇다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미국이 만든 방패는 세계 최고였고 그 위상에 도전하는 나라는 없었죠. 러시아의 S-400이 떠오르긴 했지만 실전 데이터가 부족했고 서방 세계에서는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청궁이가 실전에서, 그것도 가장 극한의 조건인 포화 공격 상황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압도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연속으로요. 데이터는 명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분석가의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고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직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비교 요격 성공률. 패트리어트 PAC-3 실전 대탄도 미사일 요격률 평균 72.3% 3차 교전 평균. 청궁이 실전 대탄도 미사일 요격률 평균 98.2% 3차 교전 평균. 격차 25.9%포인트. 이 격차가 전장에서 의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100발의 탄도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가정하면 패트리어트는 약 28발을 놓칩니다. 청궁이는 2발을 놓치죠. 놓친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지면 한 발당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발과 2발의 차이. 그것은 수만 명의 생명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비교 탄약 효율. 패트리어트는 1표적당 평균 1.8발을 소모합니다. 요격률이 낮기 때문에 한 표적에 2발을 쏘는 전술을 쓰는 거죠. 청궁이는 1표적당 평균 1.02발. 거의 정확히 한 발에 하나를 잡습니다. 같은 1000발의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패트리어트는 약 555개의 표적을 교전할 수 있습니다. 청궁이는 약 980개. 거의 2배에 가까운 효율이었죠. 포화 공격 시대에 이 효율 차이는 곧 방어선의 지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같은 재고로 청궁이가
패트리어트보다 2배 가까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 비교 비용. 패트리어트 PAC-3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410만 달러입니다. 천궁이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그것보다 상당히 저렴했죠. 거기에 1표적당 소모량 차이까지 감안하면 같은 수의 표적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천궁이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잘 맞추면서, 더 적게 쓰면서, 더 오래 버티면서, 더 싸다. 어떤 구매자라도 이 조합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네 번째 비교 기술적 특성. 교전 분석 보고서에는 천궁이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 통제센터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었죠. 콜드런치 수직 발사 방식. 미사일을 가스 압력으로 사출한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발사대의 방향에 상관없이 360도 어느 방향이든 교전이 가능했죠. 포화 공격 상황에서 사방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 발사대를 돌릴 필요 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측 추력 제어 기술. 미사일 앞부분에 가스 분사 장치가 달려 있어서 비행 중에 급격한 방향 전환이 가능한 기술이었죠. 대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마하 이상의 초음속 상태에서도 순간적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마지막 순간에 궤적을 바꿔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었죠. 직격 파괴 방식. 요격 미사일이 표적 근처에서 폭발의 파편을 뿌리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표적에 직접 부딪혀서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두 물체를 정확히 충돌시키는 기술이죠. 이것은 표적의 완전한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술을 메모장에 적으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각각의 기술은 미국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콜드런치는 일부 미사일에 적용되어 있었고, 측 추력 제어는 사드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직격 파괴는 PAC-3의 교전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 안에 통합시킨 것, 그것이 천궁이만의 강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들을 서로 다른 시스템에 분산시켜 놓았지만 한국은 하나에 집약시킨 거죠. 그 결과가 98%의 요격률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서류를 모두 정리한 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방부 신입 시절 패트리어트 배치 계획을 작성하던 날, 걸프전 당시 상황실에서 밤새 모니터를 지키던 날, 사우디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 위해 국무부와 끝없이 씨름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미국의 방패를 세계에 펼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패가 한국의 방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0년간 제가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궁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우월하다고. 모든 지표에서 예외 없이. 저는 눈을 뜨고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문장을 적었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미국의 방공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곧 제 30년 경력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맹국들의 하늘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미국의 방패만으로는 그 하늘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니까요.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정리해서 파일에 넣었죠. 그 파일을 들고 상황실을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복도의 벽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지나쳤습니다. 그 초상화들 아래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부탁하는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오늘 그 전례 없는 일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문 앞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그 문 너머에서 30년 패권의 마지막 장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 다시 한번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이었죠. 상황실 중앙의 긴 테이블에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동 안보 브리핑 담당으로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죠. 제 앞에는 며칠간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동 방공망 상황을 보고하시오. 국방장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띄워졌죠. 대통령 각하, 지난 72시간 동안 3차례의 대규모 포화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군 방공망이 대부분의 위협을 차단했으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크린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하락 곡선이었죠. 주요 방공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현재 소모율이 유지될 경우 동일 규모의 공격이 2차례만 더 발생하면 주력 포대의 미사일이 고갈됩니다. 대통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재보급은 로키드 마틴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지만 최소 14주가 소요됩니다. 14주, 3개월 넘게 기다리라는 건가?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죠. 그 소리가 조용한 상황실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다른 방법은? 그때 국방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보고할 시간이 온 겁니다. 브래들리 보좌관이 대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30년간 이 상황실에서 수백 번 브리핑을 했지만 오늘만큼 입이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 교전에서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교전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궁이의 요격률이 나란히 표시됐죠. 한국이 UAE에 수출한 천궁이 방공 시스템이 3차례 교전에서 탄도 미사일 대상 평균 98.2%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패트리어트는 같은 기간 평균 72.3%입니다. 제 입에서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죠. 합참의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보다 낫다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대답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에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교전의 데이터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요격 성공률, 탄약 효율, 비용 효율, 재보급 속도, 4가지 지표 모두에서 천궁이가 패트리어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동맹국들의 상황을 보고했죠. 현재 중동 동맹국 5개국이 천궁이 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UAE는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를 철회하고 천궁이 조기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사우디는 78억 달러 규모의 긴급 도입을 타진 중입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나토에서도 22개국이 동시에 천궁이 도입 문의를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천궁이 연동을 한국 측에 직접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건너뛰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 쏠려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중동 방공망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가?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 재보급에 14주가 걸리는 동안 방공 공백이 발생합니다. 현재 배치된 천궁이 포대의 추가 미사일 공급과 나머지 포대의 조기, 인도가 이루어지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자체 운용 물량 일부를 우선 전환받을 수 있는지도 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죠. 미국이 한국군의 무기를 빌려달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겠다. 그 한마디가 상황실을 관통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다. 무기를 부탁하기 위해, 방패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미국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의 방패를 부탁하는 일이,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굴욕감이었을까요? 아마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죠. 경외감이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나라. 미국의 무기를 빌려서 전쟁을 치렀던 나라. 총 한 자루, 탱크 한 대도 스스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거는 상대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패를 만들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줄을 서서 사겠다고 하는 나라가 된 거죠.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상황실 한쪽에 서서 대통령의 통화를 지켜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통화의 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국 정상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논의하는 형태였죠. 한국 측은 즉각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 포대의 조기 생산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했고 기술 협력까지 제안했죠. 동맹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측의 회신이 전달됐을 때 상황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부족한 이 순간에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겠다는 것.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세계의 하늘을 함께 지키겠다는 것. 그 말이 상황실에 퍼지자 장교들의 어깨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빛 아래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사일을 막아낼 방패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미국의 방패만으로는 부족했던 하늘을 한국의 방패가 함께 지킨다. 그 사실이 제 자존심을 찌르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주는 기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저는 NSC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제안하는 보고서를요.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한참 동안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멀리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도시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신입 분석관으로 시작해 백악관 NSC, 수석 보좌관까지. 그 30년의 모든 순간이 미국 방공 패권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패권이 흔들렸다는 보고서를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벌어진 3차례의 포화 공격, 탄도 미사일 210여 발, 드론 1100대, 순항, 미사일 다수가 투입된 역사상 유례없는 복합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했죠. 다음으로 각 시스템의 교전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그리고 천궁이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분석을 달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으로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함의 섹션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중심 방공 질서의 변화, 동맹국 이탈 가능성, 방산 수출 시장 재편. 하나하나가 30년간 제가 지켜온 세계를 뒤흔드는 내용이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솔직하게 쓰자.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은 30년간의 신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화면에 찍혔습니다.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전제 위에 중동 안보 전략이 수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전 데이터는 그 전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적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천궁이는 실전 환경에서 미국의 주력 시스템을 모든 지표에서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일 교전의 우연이 아니라 3차례 반복된 일관된 결과이며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래된 편견을 벗어던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70년 전, 그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도로도, 공장도, 전기도 없던 나라였죠. 미국의 원조와 무기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 자체 무기 하나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총을 빌려서 전쟁을 치렀던 나라. 그로부터 70년,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죽음을 공중에서 정확히 꿰뚫어 산산조각 내는 기술. 미국이 50년간 수조 달러를 투자해서 겨우 도달한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현해냈죠. 그리고 그 방패는 자국의 하늘만이 아니라 중동의 하늘, 유럽의 하늘, 세계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줄을 서서 그 방패를 원했고, 이스라엘이 기술 협력을 제안했고, 나토 22개국이 도입을 문의했고,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70년 만의 역전이었습니다.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에서 세계가 방패를 빌려달라고 줄 서는 나라로, 저는 그 역전의 역사를 가만히 곱씹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이로움에 가까운 것이었죠. 한 나라가 70년 만에 이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성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CNN 속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 중동 전쟁에서 미국산 압도, 나토 다수 회원국 도입 검토, BBC도 긴급 타전을 내보내고 있었죠. 천궁이 포화 공격 시대의 새로운 표준, 중동 방공 질서 재편 가속.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이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던 그 사실을요. 세계 방공 기술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나토 긴급회의 소집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죠. 천궁 두통합 배치 방안 논의. 저는 그 공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제 책상 위에 놓인 것은 패트리어트 중동 배치 계획서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자리에 놓인 것은 한국 시스템의 통합 배치 공문이었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이해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제목을 달았죠. 중동 방공 전략 재설계 한미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 그 제목을 적는 순간 30년간 짊어져 온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패권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 그것이 미국에게도 한국에게도 세계에게도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브래들리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중동 안보를 설계해 온 사람이죠. 하지만 이 며칠간의 경험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방패의 가치는 국적이 아니라 성능으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방패의 이름은 천궁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 70년 전 폐허 속에서 일어선 나라가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국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